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해부터 뭐를 하시냐? 2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받았으면 이제 안 하고 싶을 텐데 신간회, 그 다음에 조선청년동맹 대구지회 이런 데서 활동을 하세요.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는데 192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주에서 기차 타고 가다가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 여자애들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 남자애들이 딱 보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일본 놈들을 혼내주게 된 거야. 일본 학생들. 그랬는데 그 사건이 엄청 커져서 광주 학생 항일 투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런 또 옥고를 치러 하여튼 17번 감옥 가시면 수시로 감옥을 가세요. 그러고는 이제 글을 잘 쓰시고 하시니까 중해일보, 나중에 이 중해일보가 조선일보로 또 바뀌게 되는데요. 흡수가 되는데 그 기자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1931년에 대구 경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에 이제 일본을 혼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 막 대구에 붙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또 갇히셔. 그러다가 1932년에는 중국을 가시게 되거든요. 중국에 가셔서 뭐들 가냐?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김원봉, 약산 김원봉 할 때 배웠어요. 김원봉이 만든 학교가, 왜냐면 김원봉이 그 이전에는 의열투쟁을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우리 청년만 죽고 중국의 어떤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군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리더가 항상 필요한 거야. 리더. 그래서 그 리더를 키워기 위해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 학교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기생으로 입학을 해. 29명인가가 입학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육사 선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과연 어떻게 이육사가 여기까지 가게 됐을까? 그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세주는 언제 배웠어요? 김원봉 할 때. 약산 김원봉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죠? 밀양 사람. 바로 그 옆집에 살았던 윤세주, 그렇죠? 김원봉 이름도 이 윤세주 아버지가 지어줬을 정도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친. 그렇게 했던 윤세주가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폭탄 운반하다가 잡혀서 7년형 받고 나와서 신간회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김시현이에요. 그래서 윤세주와 김시현을 통해서 의열단에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시현은 또 누구죠? 그렇죠. 영화에서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정이라는 영화에 진짜 공유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시현, 독립운동가 김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시현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그 운반하다 잡혀가지고 고문을 너무 받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그 동지를 밝힐 것 같아서 어떻게 혀를 깨물어 버리죠.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해서 혀를 깨물어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는데 연설할 때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혀가 잘려가지고 그렇게 되셨던 분이 이 김시현 독립운동가. 감옥에서 엄청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조금 닮은 사진 그래도 골랐어. 안경 안 쓴 거. 어제 이거 찾느라고 그냥 또 사랑하는 공유 엄청 받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열단이라는 것은 바로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가 만들었다. 이 약산 김원봉을 다루는 영화는 요새 너무 많이 나온다. 암살의 조승우, 밀정의 이병헌, 이몽, 드라마 이몽의 유지태. 이렇게. 그리고 또 김원봉은 김구 선생님이 현상금 200억일 때 김원봉이 320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셨던, 그렇게 일제가 무서워했던 사람이 김원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요 학교에 들어가서 일기생으로 졸업을 하는데 세계정세, 뭘 배웠냐? 세계정세, 정치, 경제, 그 다음 토론도 해요. 토론 시간도 있어. 토론 시간도 있고 군사 훈련을 받으셨는데 위장술, 폭탄 제조술, 총검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 이육사 선생님이 여기에서 총 잘 쏘는 건 1등이었대. 그리고 총을
탁탁탁 조립하는 거 있죠. 그래서 깜깜할 때 왜 그 한석봉한테 어머니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했는데 이육사 선생님은 깜깜할 때 총을 조립을 해라 그래가지고 안 보고 조립하는 거 1등. 총 백발백중. 이런 분이 이육사였어. 근데 우리는 왜 시인으로만 알고 있었냐 이거죠. 잘못 알아. 이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지 이거 가시고 나중에 책을 쓰시거든요. 1933년에 제목이 뭐야? 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 또 레닌주의 철학의 임무. 이런 글을 쓰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70년대 생으로서 너무 이 반공의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전 세계 철학사에서 마르크스, 레닌, 유물론, 그쵸? 베버, 막스 베버, 변증법 이런 거는 철학사에서 배우는 거야. 물론 그들이 주장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주 유토피아적인 것이지만 벌써 우리는 1990년대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고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계몽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기생들을 모집해야 된다. 이런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와요. 쫙 들어오는데 누구랑 같이 들어오냐면 처남 안병철도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동기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데 처남이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다 불어.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이옥비 여사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옥비 여사로 보면은 이 안병철이 누구냐면 외삼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정말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말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 고문하기 시작하면 이거 발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그런 아픔이 있었고 평생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나는 말했지만 이 이육사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육사를 높이 평가해 주신 분이 이분이래.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육사가 원래도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처남이 이렇게 된 다음부터 동지들을 팔아먹은 그 집안의 피랑 같이 내가 살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부인을 오랫동안 이렇게 안 봤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 처남을 찾아가 나중에 처남이 풀려나가지고 둘 다 풀려나서 뺨을 확 때리고는 죽을 때까지 안 봤대.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29명이 졸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10명 정도가 다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그 수형 사진이에요.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눈 여기가 달라요. 맞아가지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얼굴도 옆에도 보면 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 이옥비 여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그 부인이죠. 이육사 선생님의 부인이 일주일마다 옷을 이 하얀 속옷을 2개씩 만들어 갔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이게 피에 다 절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빨아가지고 주거나 다시 지어서 갖다 줘야 될 만큼 그 피 묻은 옷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육사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없나 하고 봤더니 MBC에서 그 8.15 기념으로 2부작으로 절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누구죠? 신화. 김동완. 신화 멤버 김동완이 이육사 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다 보진 못해 봤는데 너무 잔인해. 이렇게 고문 받아가지고 다리가 다 이제 피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장면 막 이런 게 나오고, 조선 사람인데 일본 경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막 고문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너 살려줄 테니까, 너 지금 베이징에 가면 너 죽는다. 너 살려줄 테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그 동지들을 몇 명만 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이육사 선생님이 내가 곧 시다. 내 삶이 곧 시인데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픈데 안 아픈 척, 그리고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당시에 문인들은 나중에 다 변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좀 교과서에 이름 좀 올린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저항 시인 빼고는 나중에 다 친일로 돌아섭니다. 친일로 돌아선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앞장서 가지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그분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1944년인가 돌아가셔. 그리고 이육사 이런 분들 빼고는 다 그 다음에 윤동주 이 정도지 나머지는 다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35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위당 정인보 선생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이면서 한글학자이면서 사상가인 위당 정인보 선생을 만나가지고 신석초라는 아주 친한 그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랑 같이 다산 문집 이게 뭐냐면 1936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 돌아가신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산 문집을 만드는데 그때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평론을 쓰십니다. 그러고는 1939년에 그 유명한 청포도라는 시를 발표하시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영상에 봤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래서 이거 보면 내고장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국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은 뭐냐면 우리 민족 정신이 이제 점점 익어가서 언젠가는 독립이 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계속 열린다는 거야. 이런 민족 정신이 열리고 내가 바라는 손님 있죠. 그리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이 손님이 누구냐? 이게 우리는 광복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 보니까 누구였냐? 바로 윤세주였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윤세주를 정말 좋아했다라고 이육사 선생이 윤세주를 거의 흠모할 정도로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거 윤세주를 떠올리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뭐라고 써야 돼? 광복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 단어들 있잖아요. 모시, 우리 하얀색, 뭐 청포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향토적인 단어를 쓴 사람 중에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민족주의가 나중엔 다 개량주의로 이렇게 변절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서정시 같은 거 쓴 사람은 다 친일 매국 이제 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렇게 우리의 향토색을 가지면서도 민족 정신을 가진 시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 이육사가 나중에 사회주의라든지 이 김원봉과 같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서에 이 청포도가 올라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감옥에 많이 가시고 하면서 요양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지역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칠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개가 지나가는 걸 보고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처럼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 개만큼 사는 것도 힘든 시절이다. 왜냐? 자기가 먹고 똥 싸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다 변절을 해가지고 말이지. 배반하는 시절에 개처럼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일제강점기 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외면할 옳은 일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실천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절이야. 그냥 개처럼 맨날 먹고 자고 게임만 하고 그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안 되겠지.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에 절정이라는 시를 쓰세요. 청포도 쓴 다음에. 이분은 뭘 좋아했냐면 겨울에 눈밭을 거닐면서 사색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막 이런 채찍이나 추운 거나 지침 이런 게 항상 이분의 시에는 있어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니까 겨울은 그냥 강철, 너무 추운 그냥 칼이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강철로 된 무지개.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초인이 오거나 청포도 익어가는 모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무지개, 희망을 놓지 않은 이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쵸? 그렇게 고문받고 막 그랬는데도 끝내 밀정들도 있고 한데 막 이 세상 뭐 다 나쁜 놈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래가지고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그 신념과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9년에 이제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1941년에서야 이 둘째 딸 옥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이때 폐병이 아주 깊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큰형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1943년에 대부분의 문인들이 다 친일로 변절하고 그러면 자기도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었어. 또 일부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시 쓰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뭘 선택하냐? 베이징행을 선택해. 근데 이때 너무 고문을 받아서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가기 전에 아까 그 친구인 신석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충칭과 연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안에서 사람을 모시고 충칭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대요. 충칭과 연안 뭐죠? 충칭에는 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었고 연안은 뭡니까? 그 김원봉이 만들었던 그 조선의용대가 있었던 곳이 연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 합작을 위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반입할 계획을 세워서 한약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에 어머니랑 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누가 지내야 돼? 이 둘째 아들이 이육사가 지내야 되는 거야. 이육사는 누구의 자손이다? 태계 이왕의 14대손이야.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소상이라 그래서 어머니와 이 형의 장례일에 맞춰서 잠시 귀국해요. 그때 잡혀. 이때 잡혀서 요 동대문 경찰서에 잡혀서 고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때 이 옥비를 그 부인이 없고 동대문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이징 감옥으로 갈 때 이 엄마는 딸한테 이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상한 얼굴을. 그래서 엄마 혼자 갔는데 집안 어른이 혹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아기를 안고 동대문 경찰서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청량리역인가 그 역에 이제 가기 전에 딱 봤는데 이 옥비 여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뭐야? 용수 있죠, 용수. 지푸라기, 그 용수에 아버지가 파란 그 옷에 칭칭 감겨가지고 용수를 쓰고 나온 걸 보고 어릴 때 이렇게 경기를 했다 그래요. 너무 놀랬다 그래요. 그러고는 이 아버지가, 이육사가 마지막만 남긴 말이 곧 돌아오마. 그 말만 딱 남기고는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감옥, 지하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칭과 연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베이징에서 둥창후 퉁 1호라는 여기가 감옥이었대요. 그 당시에 감옥인데 여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갇히느냐? 이병희 여사랑 같이 갇혀요.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냐면 서대문 형무소 지하 그 감옥에 가면 지하 감옥에 그 동영상 나오잖아요. 동영상에 왜 이회영 아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기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병희 여사라고. 이분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갇혔는데 이분 기록에 의하면 이분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 김희곤 교수님이 찾아요.
김희곤 교수님이 MBC 1994년에 MBC에서 특집으로 독립운동가 찾다가 이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찾아가. 그래서 김희곤 교수님하고 여기서 그 만나가지고 그 증언을 채록을 해요. 그 증언에 의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옆방에서 계속 이 이육사 선생님이 기침을 계속 계속 각혈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이육사 선생이 풀려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육사 죽었다고 시신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가서 이제 관뚜껑을 딱 열으니까 코며 얼굴에 피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피가 막 다 이게 흥건하고 눈을 감지 못한 채로 계셨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감겨드리고 그 화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독립운동가들은 직업을 못 구하죠. 그쵸? 그래가 도망 다니는 처지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주변에 거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겨우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함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대구에 연락해서 그 5째 동생 원창이 결혼식 하기로 한 날인데 그 유골함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1960년에 그 고향인 안동의 원촌마을에 가서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적인 시, 이것도 이제 시험에 꼭 나온다? 광야.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러니까 이분의 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눈에 그리듯이, 귀에 들리듯이 상상하면서 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시, 특히 광야는 시공을 초월한다라고 하거든요. 까마득한 날, 아주 원시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린 그 태고적에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막 이제 생기는 거지, 자연이.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제 역사가 쭉 쌓이는 얘기예요. 역사가 이제 만들어졌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러니까 엄청 지금 추운 일제 강점기에 추운 때야.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해. 독립운동가 거의 안 남았어. 홀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이제 미래를 얘기하죠. 여긴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현재는 눈 내려. 지금 눈 내려. 지금 이렇게 어목하지만 다시 천고의 뒤에 언젠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흰 말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이육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구야? 우리야, 우리. 네? 우리. 응?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잖아. 해방을 맞은, 그리고 우리 민족, 살아있는 민족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불러야 돼. 우리나라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눈 내리는 어목한 시절이었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집에 있고 그래서 학교 가라 그러고 학원 가고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이분이 목숨 바쳐서 지킨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은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아직 우리는 통일도 못했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합해야 되는 이야기도 많고, 우리는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보수니 뭐 이래가지고 막 맨날 시끄러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오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 정신을 가슴에 딱 중심에 두고, 좌익이라는 건 왼쪽 날개야, 우익이라는 건 오른쪽 날개야. 그래서 새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 못 날죠. 2개의 날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통, 우리의 이 오랜 민족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런 아픈 역사, 또 이런 극복한 이러한 역사를 알고
좌와 우의 두 개의 날개를 조화롭게 해서 우리도 이제 평화 통일도 이뤄야 되고, 그쵸? 이런 분들도 발굴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후손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또 해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이 코로나도 어떻게 좀 하려면 또 지구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쵸?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책도 읽고 이렇게 생활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학을 유익하게 보내고 우리도 앞으로 역사를 더 알리는 우리 강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